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책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하는 수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9세기에 살았던 한 남자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책, 공리주의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는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밀은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제1원리,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쾌락을 고통이 없는 상태다라고 또 한 번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공리주의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역시 벤담이 주장했던 공리주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은 벤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였던 제임스 밀과 친분이 두터운 벤담은 제임스 밀과 함께 당시 효용이론이라고 불렸던 공리주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존 스튜어트 밀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를 느낍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흔히 양적 공리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7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수량화시킨 다음 그 크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이것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 행복의 크기는 단순히 양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가 바로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이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예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그분은 양을 많이 주는 집을 좋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분과 이렇게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가면 이상하게 맛보다는 양을 많이 주는 집을 그분은 좋은 집이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양을 많이 주는 집보다는 오히려 그 맛이 좀 깊이가 있고 육수도 좀 진하게 끓인, 양은 좀 적더라도 그래서 먹고 나서 기분 좋게 잘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맛있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음식의 판단 기준이 양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양에 있는 것이고, 저는 양은 크지 않더라도 얼마나 맛있게 질적으로 뛰어난 음식을 주는가 하는 것이 좋은 음식에 대한 기준이죠. 쉽게 말하면 그분은 양적 공리주의자인 것입니다. 공리주의로 말하자면
저는 질적 공리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리주의자로 예를 들면 그분은 벤담이 되는 것이고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밀 역시 공리주의자입니다. 그 역시 벤담과 마찬가지로 효용 이론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역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덕이나 정의 같은 개념에 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덕이나 정의 같은 것들이 좋은 목적이 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밀은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자체도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목적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그것들은 모두 행복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행복이론, 효용이론, 질적 공리주의를 존 스튜어트 밀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도덕 직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밀은 도덕 직관주의에 반대하면서 깊은 사색과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제1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판단 근거는 그 제1원리인 공리주의에 있어야 한다라고 존 스튜어트 밀은 주장합니다. 물론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다양합니다. 밀의 공리주의를 계승해서 새로운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공리주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밀에 대한 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했던 공리주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주장했던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을 쾌락이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쾌락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밀은 그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저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입니다. 밀은 좀 더 적극적인 쾌락의 개념을 발견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극도의 흥분 상태를 쾌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념, 쾌락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그가 발견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쾌락이란 고통이 없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밀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쾌락이 단순히 고통이 없는 정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생이 마이너스만 아니고 제로만 되더라도 인생은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제로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플러스적인 요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쾌락을 찾아내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인생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밀은 19세기의 사람입니다. 밀은 19세기를 충실히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19세기에 그 정도의 어떤 윤리관, 도덕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사상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의 도덕관과 인생관이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밀은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공리주의는 아주 그 범위면에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든지 정치나 경제나 문화 모든 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밀의 공리주의는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 역시 사람이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